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가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 교재를 구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재 제목은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그 서두에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책은 철저하게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출간한 김영란법 사례집 해설집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례나 어떤 창의적인 사례들을 막 만들어내서 해석을 달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판례나 유권 해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실무에서 혼선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교재를 대폭 참고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요새 줄여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는 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직 검사인데 요새는 성차별적 발언이다 해서 여검사, 남검사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지상에 벤츠 여검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 검사가 현직 검사인데 자신의 이제 내연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친구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랑 실제로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 연인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서 벤츠도 받고 명품 가방도 받고 돈도 받고 막 그랬었던 사안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즉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검사가 어느 정도 정보도 주고 코치도 해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나오고 끝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 법감정상 그런 사안이라면 당연히 현직 검사가 어떻게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고가의 선물을 받고 또 정보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뇌물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형법상 뇌물죄는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걸 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벤츠 검사 사건에 있어서는 둘이 정말 사랑해서 주고받은 그 사랑의 정표인 선물을 뇌물로 보기에는 그 검사가 제시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뇌물죄 성립이 부정돼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안들이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처음에 공직에 발을 디뎠을 때는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깨끗한 청렴한 그런 공직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자신의 선배들이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거리낌이 없고 또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정말 그 소수의 악당을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청렴하게 살려는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려는 그런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어떤 빌미, 핑곗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법을 사실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김영란법이냐라고 하면 전에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그 김영란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분이 그 당시에 이 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발의했다라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김영란법이 작년 9월 28일, 그러니까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송년회다 뭐다 다 하시고 했던 일들이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이 김영란법 때문에 그 음식점이라든지
그러니까 고급 음식점이죠. 뭐 일식집, 그다음에 뭐 한우를 파는 고깃집, 그리고 뭐 전복, 굴비, 뭐 이렇게 고가의 그런 어떤 식재료들, 그리고 또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뭐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법 시행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부작용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 법을 폐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개정은 필요하겠지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본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어떤 개정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부작용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 법을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로 나누면요. 이 법은 제목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고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공직자가 부정청탁 받으면 안 되고 금품 수수하면 안 되지.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먼저 배우시고 예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어떤 것이 부정청탁이구나. 그리고 어떤 것이 여기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무조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청탁을 그냥 받을 수는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또 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되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이 법을 적용받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또 그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와 뭔가 교류를 하셔야 되는 분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찝찝한 생각을 갖게 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하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좀 보시면요. 교재의 8페이지요. 그러니까 챕터 1 청탁금지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의 뜻은 해서 나오는 그 법 2조의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의. 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석상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판단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청탁금지법은요. 처음에 시행되기 전에 그 통과가 되고 나서 이거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너무 그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다 합헌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빠져나갈 수 없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요, 9페이지에 그 위에 반가로 3번을 보면 금품 등이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여기까지 예시를 쭉 해놨거든요. 쭉 해놓고 그 예시에서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사용권 등 하고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라고 또 해놨어요. 그리고 음식물, 주류, 그러니까 음식물에 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논란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음식물과 주류를 또 구분해서 해놨고요.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그러니까 교통 숙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통 숙박은 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와 비슷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이 법이요. 일반 형법 과거의 뇌물죄와 다른 부분은요. 공직자에 해당하는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 어떤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학교 교원들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공립 떠나서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학교와 병원하고는 다른 게 나중에 이제 사례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공립 병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병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의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사립의 경우에는. 국공립은 당연히 여기에 공공기관에 해당하니까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되는데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요. 하지만 학교 교원은요. 그냥 넓게 다 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요? 뭐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잖아요. 그렇죠? 의사면서 교수님이니까 그런 분들은 적용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교수가 아니면서 그냥 뭐 서울 삼성병원의 의사로 재직 중인 분들은 그냥 사립병원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용어의 정의에 어떤 그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용어의 정의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 사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 뭐 이거 금품이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온 그 8페이지에 나온 공공기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뭐 국회, 법원 뭐 쭉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뭐 공직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뭐 유아교육법 그 밖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학교법인 다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다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 예전에는 공무원들만 해당했는데 지금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언론사도 다 포함이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용어의 정의 내에서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이 적용될까 안 될까를 제일 첫 번째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부정청탁이 됐든 금품 수수가 됐든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받는 사람 있죠. 청탁을 받는 사람 그리고 금품을 받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되느냐, 즉 공무원이냐, 언론사 임직원이냐, 학교법인 교직원이냐 이거부터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이든 금품 등을 수수하는 거든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그냥 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뭐 다른 회사의 임직원에게 뭐 밥을 사준다던가 뭐 선물을 준다던가 하면 그 받는 사람은 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아예 이 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대부분은 주시는 분이 공직자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공직자면은 뭔가 이 법이 적용될 것 같아서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할 때만 일단 이 법이 적용이 되고요. 주는 사람은요. 공직자냐 아니냐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단 부정청탁하지 말고 공직자 등한테 금품 주지 마라 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려면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인데 내 아들을 모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 대기업 임원한테 뭔가 청탁을 하는 행위. 그 부정 청탁은 맞는데요. 청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헷갈리면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공공기관, 공직자, 뭐 금품, 소속기관장 이런 용어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법률을 보시면 2조의 용어에 정의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시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시는 거 아니고 이 강의를 지금 시청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상 필요로 해서 내지는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서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시험 보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실무상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하나하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딱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신 다음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찾아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요번 강의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시는 강의 아니에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국가 등의 책무랑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그냥 교양 삼아서 읽어보시는 거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윤리, 강령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만들어지면 그 수범자가 되는 그 공직자분들이 그런 거를 지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공직자 등의 의무 해서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을 해놨어요. 보면은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법에 없어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쭉 15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14번까지. 그러니까 14가지 그 부패, 빈발 행위 유형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빠져나가는 게 있을까봐 15호에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규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요.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냐면, 야, 여기 다 15번까지요. 15번까지의 어떤 행위를 벗어난 청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여기를 벗어난 부탁을 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외의 청탁은 부정청탁이 아닌 거죠. 이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났다면 이 법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뭘 부정청탁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부정청탁이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부정청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떠나서 뭘 청탁할 거리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것도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잠깐 좀 빠르게 보면요. 부정청탁 금지 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이런 내용 관련해가지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을 구매를 한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서,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면 땅값이 더 훨씬 뛰겠죠. 아니면 땅값 여부를 떠나서 자기는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생각에 관할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 땅은 건물을 지으실 수가 없는 땅입니다 라고 했는데 돈을 얼마를 이렇게 봉투를 건네면서 그러지 말고 이것 좀 여기 조그만한 땅인데 그냥 눈 감고 좀 도장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뭔가 재량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보면 2호에 보면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징금, 범칙금 뭐 등등등등등 해서 감면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운전을 하다가요. 신호 위반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앞에 경찰관 분이 잠깐 멈추라고 하시고 면허증 달라고 하시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범칙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면허증을 건넨과 동시에 뒤에다가 뭐 10,000원짜리 하나를 껴가지고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런 경우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형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형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3호를 보면요. 채용, 승진, 전보 등의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속 보면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의 부탁은 부정청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어떤 위배라든지 뭐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용,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이번 승진 대상에다가 좀 넣어줘. 뭐 그렇게 해서 위에 뭐 장차관들한테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호를 보면요. 법령을 또 위반하여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각종 심의 의결, 뭐 조정위원회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선발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예, 선정 또는 탈락되는 행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호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어떤 수상, 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뭐 서울시 무슨 공모전에 누가 대상을 탔다. 그러면 그 개인이 뭐 어떤 작품을 내서 대상을 타게 되면 그런 어떤 경력이 생기죠. 그 경력으로 다른 데 가서 또 많은 뭐 일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서 진정한 실력자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회 발판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어디 부정한 세력과 결탁을 해서 자기가 그런 거를 휩쓸어요. 휩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6호로 보시면요.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해서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입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 썼다라는 거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만 높은 뭐 1원이라도 높은 금액 써버리면은 그 사람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누구나 그것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고 또 꼭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높게 쓴 사람보다 조금만 더 높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얼마다라는 거를 안 상태에서 그 입찰에 들어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에 보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요.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가로 등을 다 바꾸기로 하는 뭐 LED로 다 바꾸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해당 LED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들어오시오. 나라장터에 당신들 입찰 들어와요. 뭐 얼마에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 구간이고 등의 개수는 몇 개인데 적어도 이 정도 스펙에 해당하는 LED 램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다 쓰세요. 라고 쭉 썼어요. 쭉 썼는데 보니까 A라는 업체를 특혜를 주고 싶은데 B라는 업체의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과 A 업체 대표가 짜고서 야 너네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와라. 저 B, C, D 뭐 이렇게 쭉 왔는데 걔네들은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요건을 니네가 만들어 와라 라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고를 아예 그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 업체가 형식상으로 입찰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공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A라는 업체랑 다 할 걸로. 그래서 A라는 업체에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고 그 세금의 일부는 그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또 뇌물로 주는 이런 악순환 고리 구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법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8호에 보시면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뭐 출자금, 교부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요새 그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뭐 창조경제하고 또 이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많이 주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IT 베이스로 하는 어떤 신생 그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최대한 사업을 좀 잘 운영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제 그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보조금 승인을 내주는 그 공공기관의 어떤 그 공직자 등하고 중간에 어떤 브로커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중간에 그냥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그 서류랑 다 꾸며가지고 잘 얘기해갖고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 대신 너는 이 건당 나 얼마 줘. 내지는 받게 되는 금액의 뭐 몇 프로를 나한테 줘. 이런 시장이 또 막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해당 공무원하고 브로커랑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돈이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 될 때 내보내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이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곳에다가 이 브로커와 짜고서 그냥 돈을 주게 되고 거기서 일부를 또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실무 선상에서 뭔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절대로 그 좋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도 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9호 같은 경우에도요. 공공기관이 뭐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서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어떤 재산을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예, 그런 것들도 안 되고요. 당연히 10호에 보면 학교 법인의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보면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 다 금지하고 있어요. 과거에 뭐 신문에서도 났지만 애들 대학 입시가 너무 힘드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의 성적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왜냐면 공부를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뭐 음악이나 체육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얘는 뭐 서울대 가야 돼.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어떻게든 지원하고 거기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주면 이 사람 내신이, 이 학생의 내신이 좋지 않아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그냥 올려줘 버리는 행위. 나중에 성적을 조작해서 그냥 서울대 갈 가능성이 없는 애들 성적을 좀 낮춰버리고 얘한테 그 점수를 주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죠. 뭐 로스쿨 들어갈 때 그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입학을 했네 마네 막 그런 어떤 그 불공정한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곤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정한 시험이 아니라 단순히 면접 그리고 이 사람의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서는 불공정한 어떤 시비가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관련해서는 좀 금지하도록 그렇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11호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